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당 함량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라면이나 탄산음료에는 각각 나트륨과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강원 영동 남부 10에서 40mm, 경기 남부 내륙, 충북 북부 내륙은 5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1.1도, 습도는 53%.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9도, 대구가 18도, 광주 19도, 부산도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 방영되는 음식 소개 프로그램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조합을 소개할 때 소위 단짠단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단 음식과 짠 음식을 번갈아 가며 먹는 걸 의미하는 유행어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라면 20가지와 우동 등 면 종류, 또 영화관에서 많이 파는 팝콘처럼 국민에게 익숙한 가공식품에 나트륨과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면 단 한 봉지만 끓여 먹어도 나트륨을 하루 섭취 기준치의 80% 정도 먹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화관에서 사 먹는 팝콘 한 봉지에도 1일 기준에 가까운 당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덜 짜게 싱겁게 먹어야 한다. 단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단짠단짠처럼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몸으로 과한 나트륨과 당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나트륨과 당 과다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 나트륨과 당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혹시 라면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평소에 많이 드십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었는데요. 예. 요즘은 입맛이 변했는지 많이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청소년 시기나 젊을 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다기보다도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예. 사람 입맛은 다 똑같은 법이니까요. 젊었을 때 많이 드셨군요. 근데 나트륨이나 당이나 적게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건강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없으면 안 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점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 나트륨은 물을 담을 수 있게 삼투 현상을 조절해주는 역할로 세포막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경 전달이 되는 그 신호를 갖다 만들어주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 아시다시피 당은 없으면 우리 몸이 활동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나트륨이든 당이든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이면 분명합니다. 예. 식약처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과 당을 먹고 있었는가 새삼 놀라게 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소금이나 설탕이 눈에 보인다면 평소에 굳이 퍼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과 당의 양이 상당하다고 봐야겠군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는 라면 하나 보통 1인분 기준이고 물 500ml 정도 하면은 WHO 권고량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권고량이 한 2,000m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고 우동 또는
짬뽕이라고 불리는 게 매콤한 빨간색 국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예. 한 그릇을 국물 1인분 한 그릇을 국물까지 다 먹었다고 가정하면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인 5,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탄산수, 그리고 과당이 되어 있는 탄산수도 마시게 되면 한 컵, 2컵 마시다 보면 밥으로 치면 3공기, 4공기를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고 또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흔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음식과 짠 음식을 번갈아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음식의 자극적인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조사들도 나트륨이나 당을 많이 넣게 되는데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소비자가 많이 찾으니까 이런 제품을 내놓는 거다. 업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적인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입니다.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짠 음식, 단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나트륨 수치가 높거나 또는 당지수라해서 급격히 당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 특히 뇌에서는 이 기쁨을 느끼는 그 중추가 있습니다. 예. 그 기쁨을 느끼는 중추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기쁨, 쾌락 중추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거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펴서 니코틴이 몸에 자극을 해서 기쁨을 얻게 되거나 또는 알코올을 섭취해서 기쁨을 느끼는 과정처럼 우리는 자극적인 고용량의 나트륨과 높은 당지수의 음식을 먹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예. 반대로 그것도 우리가 훈련하면은 덜어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금연에 성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앞서 받았던 자극보다 같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몸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는 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김치, 젓갈에 염분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찌개나 국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국인들의 이런 식습관,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보다 2배 정도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나트륨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그 식품영양 그 조사를 보면요. 예. 그 평균이니까 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7, 80대 어르신까지를 다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WHO에서 소금으로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현재 4800mg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2배 훨씬 넘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7, 80대 어르신까지 평균이니까 실제로 5, 60대 또는 40대 이상의 성인의 섭취량은 3배, 4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을 과하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나트륨을 일단 과하게 드시게 되면요. 삼초 현상으로 인해서 혈관 쪽으로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즉 혈관에 있는 액체와 세포 내에 있는 액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혈관 내에 나트륨이 올라가게 되면 즉 짜게 되면 그 물의 짠 농도,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포에서 혈관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삼초 현상, 즉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유효 순환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혈압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뇌나 심장, 콩팥 등 표적장기에 손상이 나타나는 1차적인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되먹이 기전으로 쾌락 중추가 점점 중독으로 빠질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장기가 좀 안 좋은 분들은 특히나 이런 나트륨 섭취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혹은 다이어트 할 때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평소에 많이 듣거든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기도 하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나트륨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고 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려진 식습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트륨을 추가로 다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서 먹게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기다가 소금이나 기타 양념들을 부어 넣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습관화된 것인데요.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소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재료, 야채나 육류, 어류, 심지어 과일, 채소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예. 따라서 나트륨의 섭취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식사가 있는데 추가로 소금이나 다른 양념을 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금을 먹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뜩이나 피가 끈적끈적하고 농축돼 있는데 소금을 더 먹어서 더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또 다이어트 할 때는 소금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나트륨을 일상에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몸의 대사율이 유지가 돼서 더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나트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이미 모든 음식에 나트륨이 있어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추가로 넣어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운동선수들처럼 과하게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따로 실제로 뭐 이온 음료를 섭취한다든지 염분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예. 드시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몸에 있거든요. 예. 그게 무너졌을 때 이제 쇼크가 오거나 또는 이제 전해질 불규정으로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그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고된 운동을 하거나 예전에는 군대 행군 후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하거나 힘이 들면은 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피곤할 때 단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당에는 여러 종류의 당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설탕물, 탄산수, 당지수가 높은 거를 먹게 되면 그것이 흡수가 빨리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서 원하는 에너지를 빨리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쌀과 밥을 지은 밥이 있는데 생쌀인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 체인이라는 것이 많이 길고 소화 과정 중에 천천히 분해가 됩니다. 예. 생쌀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 분보다는 갓 지어지고 김이 나는 밥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쉽게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몸이 필요하는 당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나 또는 우리가 수렵사회가 아닌 이런 현대화된 사회에서 특별히 당이 급하게 필요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다만 그냥 내 기분과 또는 일시 떨어진 당 때문에 예를 들어 10 정도 당이 부족한데 100, 200, 300을 먹는 당 과다한 상태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선 당을 처음에 많이 먹게 되면 기분이 좋죠. 예. 그리고 기분 좋고 기운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당이 쭉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그 당을 다시 평균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슐린 등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당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류로 인한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이런 단 음식을 오래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소모로 인해서 당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몸에서 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각 세포마다 그것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 등이 발견이 돼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당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맞는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 음식을 만들 때 설탕 함유를 줄인다면서 다른 단 것을 넣잖아요. 액상 당류라든지 꿀. 근데 이런 경우에 단맛을 대체하는 재료를 쓰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에도 괜찮을까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 예. 꿀이나 다른 액상 당류 같은 경우는 물론 올리고당이나 꿀 같은 경우는 분해 속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즉 당지수라고 해서
당을 끌어올려가는 속도가 다른 단순당보다는 느리지만 먹는 총량이 같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먹는 당의 총량은 같고요. 또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감미료가 우리 몸의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알려졌거든요. 예. 예전에는 사카린 하면 나쁜 거 했는데 아니랍니다. 다만 이런 단맛을 대체하는 재료를 쓰면서도 더 큰 당류를 먹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은 즉 당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미료를 쓰거나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당도 아까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맞습니다. 빵 얘기를 하면 빵 만드시는 분들이 야, 만드는 거 보면 건강 생각해서 빵 안 먹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설탕이 포대로 들어간다 이런 과한 표현도 있고요. 기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겨서 먹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식약처나 정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상업용 제빵, 유명한 그런 제과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감시를 통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빵 업계나 또는 빵집에서 나트륨이나 당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이 식빵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단순당인 설탕과 나트륨 등이 들어가서 그 맛을 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집에서 빵을 해먹어보면 사먹는 빵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단맛과 또는 나트륨 중독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염식이라든지 뭐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음식들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마치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와 같은 건데요. 예.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니코틴 양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염이나 무설탕으로 표시된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끊는 것보다 염료를 그러니까 저염 식사를 해서 점점 설탕, 소금 중독에서 덜 빠져나오기 훨씬 쉽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표시된 것을 찾아드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생활 속에서 습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런 과다한 나트륨 섭취랑 과다한 설탕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적게 먹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상품화되는 것을 골라 먹는 것보다 예.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조금씩 고쳐나가면은 그런 중독 증세를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춘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보수 야당 세 곳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구의역 사고 사망자의 목숨값으로 노조가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서울교통공사는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 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과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1,689건이 적발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1,627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690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환경 등 운영기준 위반이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회계 부정이 700여 건, 차량 등 안전관리 위반이 520건 등으로 많았습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차를 200대 보급하고 차례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현대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에 수소 연료 전지차 200대,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말에 수소 충전소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사려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주고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강남 4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마포, 용산, 성동까지 합하면 이들 7개 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새로 분양된 주택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면서 주택 임대차 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이 인천시와 감염병 관리 지원단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관내 보건소와 36개의 관련 기관 요원들이 참여하는 가상 실습 훈련을 하고 바이러스의 역학적인 특성 등 강의와 토론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인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와 6호선 창신역 인근 숭인동 10번지 일대가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동 6, 숭인 1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심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양령시장 옆 경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천년의 해를 기념해서 동두천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제1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현종 때인 지난 1018년 서울의 외곽 지역을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점에 착안해서 정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균형 발전과 남북 평화 교류 협력 등을 고려해서 미군 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 캠퍼스를 행사 장소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쉐린 코리아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 발표식을 열고 자체 선정한 맛집 191곳을 공개했습니다. 한식점 라연과 가온이 3년 연속 가장 좋은 평가인 3스타를 받았고 레스토랑 알라프리마와 밍글스가 2스타 레스토랑으로 추가됐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로 서울편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측은 서울이 세계적인 미식의 새 장을 열며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행사 현장, 의미 있는 장소,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네,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에 이 시장 포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초보 창업자들은 어떤 창업을 선택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이 좀 하시는데요. 서울
서울시가 창업 카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창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은평구 불광점 서울 창업 카페 6호점이 개관을 찾아갔습니다. 예. 서울 창업 카페 6호점 불광점. 그럼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서울 창업 카페 불광점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중에 가장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창업의 가장 큰 그림을 좀 설계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창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요. 창업 컨설팅,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트워킹을 통한 좀 공간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 공간 등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곳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이것도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좀 사무실 같은 입주 공간들이 가장 필요한데요. 일반 카페나 코워킹이 있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는데요. 예. 이 서울 창업 카페는 무료로 스타트업들에게 공간을 일반 회사 사무실처럼 좀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김나래 씨를 만나보시죠. 대부분 요즘에는 뭐 카페나 코워킹 공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입주를 하려고 보면 비용이 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발생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료로 고정된 공간에서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인프라가 딱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혼잡한 커피숍보다는 사무 공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무턱대고 건물 임대를 알아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주 공간이 있고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는 요 단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나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일반 시민 누구나 창업 카페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명대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맞춤형 멘토링, 전문교육 창업 특강 등 좀 4가지 프로그램이 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창업 카페 불광점 서정진 매니저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저희 창업 카페는 디지털 앤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전문 창직과 창업 지원을 특성화한 창업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는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교육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찾아오시는 실제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홍보비도 많이 들고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교육 등을 무료로 교육해서 창업 관련해서 홍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청하시면은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고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홍보도 도와주는군요.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뭔가요? 네, 창업을 좀 준비하면서 IT 기술이나 법률, 세무, 회계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이곳에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이런 작업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창업자 김나래 씨에게 더 들어보시죠. 제일 가장 문제점은 저희 사업 기획이 잘 되어 있는지 평가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끼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이제 스타트업에서 발전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업계에서 들고 많이 컨펌 받으러 다녔어요. 실제로 저희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이템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템이 어떻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부 정책 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경영이나 운영에 관련된 세계 해무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 창업의 교육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네. 이 불광동이 은평구에 있으니까 창업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상권 분석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은평구 상권은 어떤 식으로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이 은평구 상권은 도매, 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등 이 생활에 밀접한 상권들이 많은데요. 예. 또 이곳 불광 카페 전문점 위주 주변에는 제일시장, 불광시장, 대조시장, 전통 재래시장들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요. 지역에 맞게 좀 창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창업하면 자영업 상권을 가장 떠오르게 되는데요. 온라인이나 소셜 등의 새로운 유통을 좀 통해서 쉽게 소비자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창출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이 서울 창업 카페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기술적인 교육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 단어로만 이루어져가지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예시로 은평구 대조시장에만 팔고 있는 마약김밥이나 유명한 떡볶이집을 소셜이나 모바일의 유통을 통해 주문 거래하는 창업을 말하는데요. 예. 이 소비자는 좀 더 쉽게 대조시장의 떡볶이나 김밥을 좀 접할 수가 있고요. 다른 구에서도 모바일이 통해서 소비 영역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평 불광점 창업 카페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어떤 창업 유형을 좀 꿈꾸고 있나요? 네, 대부분 좀 의식주에 관련된 창업 문의가 많고요. 예. 은평구에는 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창업에 대한 좀 자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초보 창업자들이 창업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점 뭘까요? 네, 우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본인의 성향이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좀 검토한 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예. 국민대학교 리빙넷 연구소 소장 최은정 교수에게 창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백그라운드가 가장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준비와 타당성들을 검증되지 않고 무작 뛰어들게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이 먼저 병행돼야 되고요. 그 교육을 받는 것도 요즘처럼 예비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떤 창업 분야를 결정할 거냐가 정해지셔야지 그게 맞춤 명의 또 교육들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역시 창업은 유행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할 것도 많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다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서울 창업 카페가 은평 불광점 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총 7개의 창업 카페가 있습니다. 유독 인구가 많은 대학가 중심으로 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예. 2016년 숭실대 입구역 1호점을 시작으로 신촌, 홍대 해화점, 그리고 불광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 창업 카페에서 전문 상담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도움받으신 분들이 창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창업 카페 은평 불광점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세계 한상대회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전병진 인천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는 23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2018 제17차 세계 한상대회가 인천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대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성도 국제도시에서 개최되니 꼭 3일 남았습니다. 네. 네. 2018 제17차 세계 한상대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제외동포 한상기업인 약 1000명과 국내 기업인 약 2,500여 명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경제축제입니다. 200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에 제8차 인천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다시 9년 만에 송도 국제도시에서 제17차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상대회는 그 대회 이름 그대로 비즈니스 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제외동포 한상 기업인들의 참가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상대회는 대규모 마이스 행사로 임대, 관광, 숙박 등의 활성화로 인천시의 경제와 고용 효과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비즈니스 대회입니다. 예. 예, 지난 15일 현재 온라인 등록 한상기업은 708명이며 지난 창원대회 817명을 고려하면 인천대회는 현장 등록대까지 포함하여 1000여 명의 제외동포 한상기업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17차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를 잘 개최하기 위해서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을 특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 MBN, 개교의 공동 주관사가 협업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광역시는 연회시설 4,000여 석, 전시시설 900개 부서, 숙박시설 1,800여 특급 객실, 회의실 35개를 확보하여 아낌없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주재로 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막바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대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전점검, 환경정비, 수송, 관광,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팀장님이 대규모 마이스 행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예. 한상대회 주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한상대회는 크게 5개의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사전 행사, 공식 행사, 만찬 행사, 비즈니스, 세미나 프로그램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행사로는 대회운영위원회, 리딩 CEO 포럼 및 회의, 영 비즈니스 리드 포럼, 기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식 행사로는 기업 제품 전시회 개회식, 한상대회 개회식 및 기조 강연, 회식이 있습니다. 만찬 행사로는 매경 미디어그룹 전야 만찬, 인천광역시장 주최 환영 만찬, 한상의 밤, 재외동포재단 주최 환송 만찬이 있습니다. 예. 예, 비즈니스 분야로는 기업 전시회, 유통 바이어 상담회, 1대1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세미나로는 한상 창조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현 청년 고 투게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준비할 그렇습니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한상대회는 5개 분야 30여 개 기관 부서가 참여하여 총괄 분야, 행사 분야, 투자기업, 관광 문화, 안전 환경 분야에서 그동안 대회 준비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특별홍보관 22개 부서를 활용하여 이민사 박물관, 관광 및 재험관, 투자 홍보, 특화산업, 국제의료관광, 글로벌 교육 캠퍼스, 재외동포 정주단지 등 역대 최대 홍보관을 구성하여 인천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 식품 제조업소 등 기업 전시에 많은 제휴업체가 참여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회 개최 기간 동안 지역 축제의 연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며 쌀쌀한 날씨 관계상 야간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천이 이번 세계 한상대회 개최 도시로서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역점을 두고 준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뭘까요? 네, 그 청년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대회 셋째 날 13시부터 17시까지 열리는 포춘 드림 토크 콘서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공한 글로벌 CEO의 강연, 스타 강사 특강 등이 진행되며 무대 행사로는 청년 컨설팅, 인턴십 수기 전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네, 대회 기간이 대학 중간고사와 우연히 겹쳐서 참가자 목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참여를 동의하고 홍보를 집중한 결과 5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청년들에게 다소 위안과 희망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인천에서 23일부터 열리는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병진 인천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장이었습니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t boring. You said you'd go into bed soon, so I snuck off to your bedroom, and I thought
19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릴리 알렌이 부르는 Who'd Have Known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e move closer in together.